항상 어떤 지금 이 순간에 선택을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목표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우선적으로 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항상 좀 포기를 해왔습니다. 30대인데 어릴 적부터 왜 가족에 대한 그런 방향, 내 삶의 꿈과 어떤 희망을 가족을 먼저 선두로 두고 난 다음에 포기하고 선택하고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기셨어요? 고등학교 때 좀 그 집이 좀 무너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대신 할머니랑 어머니 지켜야 된다는 마음에 눈물 흘려도 돼요. 여기서 눈물 흘리는 자리니까. 다 오늘 씻어내면 되니까 선생님 앞에서 얘기하고. 경제적이거나 좀 정신적으로 제가 좀 기준이 돼야 된다는 마음이 강해서 내생은 저도 아직 조금 힘들 때가 있는데 그 힘든 걸 제 탓으로 좀 많이 돌렸어요. 근데 그게 참다가 해지니까 극단적으로 좀 어머니 엄마가 뭐라 세우죠. 그게 또 제 책감에 조금 좀 저를 위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도 괜히 좀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외동에다가 아들에다가 뭐 딸이나 아들이나 할 것 없이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맞이로서 외동으로서 느끼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이 선생님의 눈물에서 느껴집니다. 참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일단은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그동안 정말 뭐 유추가 됐죠. 저렇게 눈물 흘리고 어머님하고 같이 오셔서 아들이 얘기하는 순간 어머니가 눈물 흘리고 아들도 눈물 흘리면 그 아버지의 부재가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었느냐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인연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많이 관계가 개선이 되었고 또 제가 20대 중순에 바다에서 보냈는데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되어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방금 제가 눈물 흘리는 것도 뭐 감동의 눈물이고 제가 노력해서 10년간 잘 이끌어냈는데 근데 제가 찬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순간에조차부터 제가 청년시였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면 버릇되다 보니까 계속 죄책감 들고 이게 맞는가? 이게 막 껄끄럽고 익숙하지 않은 선택이다 보니까 그게 왜 익숙하지 않는지 아세요? 그런 선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는 도둑질하는 게 너무 힘들죠. 나중에 여기 선생님 여기 많으니까 제가 계산 안 했거든. 몇 개인지 몰라. 하나 살짝 가져가요. 가져갈 때부터 지금부터 머리가 스트레스 받게 돼요. 언제 가져가지? 몰래 가져가지. 안 해본 사람은 이런 게 힘들어요. 근데 슬쩍슬쩍 훔쳐본 사람은 아무것도 별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왜 지금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못 놓는지 아세요? 평생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못 놓는 거예요. 평생 그 마음이 가장 본인의 삶 속에 앞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정말 칭찬해 줘야 돼요. 이제는 나 정말 이때까지 30될 때까지 외동으로 자라면서 엄마 챙기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내려놓고 챙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나야. 이제 고생했다. 3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30년이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찌됐든 10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잖아. 10살 이후로는 내 자의식이 성장이 됐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게 부모님이 싸웠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던 어쨌든 간에 10살까지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동안 키워준 거. 그러면 내가 이제 10살 이후로 이 20살 때까지는 중도의 시기예요. 부모님 영향도 받고 내 삶도 살아가야 되는 자의식이 형성되는 시기가 20살까지라고 보면 되고 이제 20살 때부터 30살은 부모님하고의 인연을 조금 멀리하고 내 삶을 균형을 맞춰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인데도 선생님은 계속해서 뿌리가 이쪽으로 향해져 있으니까 지금 그 물길이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해야 될 거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좀 살아야지 좀 방향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 내 밥벌이를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밥벌이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나요? 네. 그럼 된 거예요, 일단은. 1단계 통과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 정신적인 자립을 해야 돼요. 정신적인 자립할 수 있나요? 사실 그거 좀 그래. 그게 지금 문제.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그게. 여러분도 이건 50이 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60이 돼도 정신적인 자립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정신적인 자립을 오늘부터 해 나가야 돼요. 제가 만일 선생님이 독립적인 경제적인 자립을 못했다면 오늘부터 일을 하시라고 할 거예요. 알바든 대리운전이든. 근데 이미 바다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자신이 자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고 너무 칭찬할 일이고, 이젠 정신적인 자립.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과거에 했던, 여러분들 똑같이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경우 많으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일어난 기억이고 생각이란 걸 매 순간 내 새겨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이해돼요? 선생님은 과거와 지금 현재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도 앞으로 그렇게 연결돼요. 여기 안 오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선생님이 10년 뒤에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더 많이 커집니다. 오늘 여기 너무 잘 오셨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부모님에 대한, 본인은 희생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하면서 효도하고 내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관점이 크단 말이에요. 본인이 선천적으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심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착하단 말이에요. 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본인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나중에 본인을 엄청나게 억압을 해요. 내 삶이 나중에 망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 삶이 자립이 안 돼. 내 삶은 내가 가정을 잘 꾸리고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하면서 내가 잘 살아가면 그게 부모가 원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선생님의 마음은 부모를 케어해야 된다는 마음이 더 앞장서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나 방향성의 건축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잘할 수 없어요. 한쪽에 치우치면 이쪽을 못해요. 부모에 치우치고 있으면 내 삶의 뿌리를 못 내려요. 다 잘할 수 없어요. 저도 12살 때부터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자립하고 있는 거예요. 4남매인데 3남매 다 부모님 옆에 있었어요. 지금도 부모님 근처에 다 있어요. 다 고만고만 살아가요. 생활도 힘들고 어렵고 다. 저 혼자 12살 때부터 자립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사셔야 될 사람이에요. 본래 어릴 때부터. 근데 지금은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는. 선생님은 본래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도 자립을 해서 잘 살아갈 사람이에요. 딱 스타일이 그래요. 저랑 비슷해요. 근데 가정 환경이 그래서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선생님의 큰 복을 지은 일이에요. 지나가는 노숙자도 우리가 돕는데 어머니 힘들고 아버지 힘든 상황에 내가 그걸 큰 보시했다. 불교 믿으시니까 공덕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30년 동안 인연을 맺었으니까 이제는 감정을 끊겠다. 정을 끊겠다라고 딱 마음을 내셔야 돼요. 여기서 매정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정을 끊는 거예요. 감정. 정을 끊는다는 거는 감정을 끊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때도 똑같아요. 자식이 20대 넘었죠? 그럼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면 선생님도 감정을 끊으셔야 돼요. 자식이 뭐가 잘 되고 자식이 막 좋아하고 그러면 부모는 그까지 들뜨면 안 돼요. 아, 우리 자식이 좋아하는구나. 뭐 잘 돼서 좋아하는구나. 그럼 내 마음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식한테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너무 좋다 엄마가 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가 그 성공해서 너무 좋다. 돈 많이 벌어서 좋다. 보너스 받아서 좋고 승진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이런 말 때문에 자식이 엄마의 시선에 맞추려고 하고 자꾸 뿌리를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부모님이 뭐 원하는 것 여기에 지금 마음을.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자식 있으세요? 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식 있으세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네가 그것을 해서 좋아하니까 엄마 기분이 참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가 이렇게 되니까 집 사니까 나 엄마 너무 좋다가 아니라 네가 집 사니까 네 가족이 편안해 보이니까 엄마가 참 좋구나. 항상 네가 뭐 물질적인 거, 네가 옷 때문에 예쁘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 옷을 입어서 편안하니까 엄마가 참 좋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셔야 돼요. 네의 행복의 주체가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는 네가 행복한 걸 보니까 행복한 존재지. 네가 물질적으로 뭘 얻든가, 네가 뭐 집을 사든가,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을 했어야 엄마는 행복한 게 아니라 네가 결혼을 해서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엄마는 참 행복하구나. 네 결혼해서 너무 좋아. 자식 낳아서 너무 좋아. 이게 뭐예요? 자식에게 다 물질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다 물질이고 저도 물질이에요. 물질에 집중하면 그때부터 마음은 깨져버려요. 선생님이 부모라는 물질에 집중한 거예요. 물질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에 집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정이고 자식 교육이고 나에게도 깨져버려요. 자식이 있든 없든 내 몸의 물질에 내 몸도 물질이거든요. 내 사업도 물질이거든요. 내 자식도 물질이거든요. 다 물질이란 말이에요. 다 미립자란 뜻이에요.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우리는 다 미립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물질인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도 똑같은 물질인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물질에 집중하면 정신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돈에 너무 집중하든가 유의에 집중하든가 담배, 술, 안 되면 마약, 프로포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어디에 집중해서 다 물질에 집중했잖아. 처음엔 술 한잔, 담배지만 나중에 대마초, 마약, 프로포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 집중한 거예요? 물질에 집중한 거잖아. 자식이 뭐 집을 샀다 좋다 이게 아니라 그럼 자식이 집 산 물질에 집중하는 거잖아. 자식의 마음에 집중해란 말이에요. 마음에. 네가 어느 곳에 있든 네 마음 편하면 엄마는 괜찮다. 이 마음이 가장 부모가 바라는 마음이어야 돼요, 선생님도. 나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물질에 뭔가 집중하잖아. 그러면 네가 물질에 집중하는 마음이 있구나. 뭘 먹다라도 떡볶이 먹어서 맛있다가 아니라 떡볶이 먹고 나야 네가 기분이 좋으니까 나야 진짜 나 기분도 좋다. 이렇게 관찰하고 나를 자꾸 집중하고 나를 몰입해. 정신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문명이 망가져 버려서 지금은 뭐가 상쇄했어요? 물질 문명이 상쇄돼 버린 거예요.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상위 개념이 돼 버린 거예요. 물질, 돈, 명예, 성공. 여기서부터 인간의 개념은 이미 물질 만능주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다 깨지니까 이런 사고, 기후 변화, 물질 만능주의가 기후 변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인간이 안 먹어야 될 걸 먹고 야생동물을 죽이고 바이러스가 창대하고 이게 다 뭐예요? 물질에 집중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개념이다. 그러면 물질에 집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상,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 공부. 물질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 공부를 여러분에게 자꾸 하라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명상. 내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막 보이잖아요. 일어서기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날 때 그걸 또 지켜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마음이 또 일어날 거예요. 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최완쌤이 얘기했지. 이런 감정을 알아차리자.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아셨죠? 선생님은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점점점 좋아져요. 하루아침이 되지 않고 이걸 100일 정도 반복한다 생각해요. 오늘부터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 아버지에 대한 연민한 마음이 일어나면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고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계속 생각이 일어나면 딱 일어나서 왼발, 오른발 하나, 둘 걷기. 앉아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움직이면 돼요. 아셨죠? 앉아서 호흡으로 딱 되면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까 두 번째 단계 걷기 명상을 하면서 7단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만 하면 돼요. 아셨죠? 네. 그 선생님은 너무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건 다 복이 돼요. 복이 돼요. 가장 가까이 내가 배 아파서 낳아 주신 부모님이 힘들고 어렵고, 부모님도 선생님 생각해 봐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그때 그 시절에 6.25 사변 시절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사랑을 받아봐요. 못. 그때는 사는 일, 생사, 보릿고기, 살아가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자식은 그냥 많이 놓고 한두 명 죽는 게 자식이라 생각할 정도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을 주고 보듬는 일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돼요. 내 어머님은 마음 공부를 하고, 어머니 같이 오셨으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시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자신을 자꾸 정화하려고 하고 업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불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행운한 거예요, 사실. 제가 지은 복이 많아서. 아이고, 그럼. 아,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8순인데도 걱정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중요하다. 나 지금 이거 가야 하는데. 대전을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내가 거기 갈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최환님. 저는 11살 때 밤에 주 2일 동안 거리에 나가야 했습니다. 원인은 아버님 술을 많이 드셔서 거리에 쓰러져 계시면 11살인 제가 아버지를 모시러 가야 했습니다. 집에 오시면 어머님께서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로 인해서 어머님은 근심 걱정, 남의 눈치를 보고 저 또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인이 되어도 무의식적으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변화하고 싶습니다. 그랬군요. 11살 때. 예. 그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시면 가끔 이제 파출소 모시고 가라고 아니 그걸 한 20년 성인 될 때까지 했거든요. 11살 때부터? 네,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11살 전에는 그럼 누가 케어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나가셨는데 어머니가 나가셨고 아버님을 케어하셨네, 온 가족이. 제가 항상 나갔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또 추워서 또 어떻게 될까봐 또 어머니 근심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시면 항상 화를 내시고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아버지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뭐 어머니한테? 네, 그래서 어머니 그게 굉장히 상처가 있고 그걸 이제 눈치 보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런 모습이 좀 저도 그게 학습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변화되기 위해서 뭐 산에 가서 뭐 사람들 다 올라오면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저 좀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많이 또 레스토랑 이런데 베스타 가서 혼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혼자 여행도 가고 또 뭐 혼자 뭐 절에도 가고 뭐 절도 많이 간 것 같아요. 뭐 해남부터 강원도 양양 낙산사까지 전국에 있는 절은 이제 주말마다 가는 거예요. 출가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결혼 안 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도 좀 변화되려고 명상도 하고 많이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가끔 이렇게 직업도 바꿨거든요. 좀 성격을 바꾸려고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도 한 2년 정도 잠깐 근무도 했었고. 그리고 뭐 오늘 준비됩니까?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도 오는 길에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어머니랑 전화를 해요? 예, 어머니가 전화 와서 누나 뭐 병원에 있는데 뭘 사다 갖다 주라 과일이나 했더니 그래서 원인이 뭐냐 했더니 살이 쪄서 무릎이 안 좋대요. 관절이 누나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래서 안 가도 된다.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8순인데도 걱정을 하시니까 저도 그래서 아니 그거는 낫는 병이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게 중요하다. 나 지금 이거 가야 하는데 대전을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내가 거기 갈 수가 없다. 그 저녁에 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 살찐 누나의 무릎까지 신경 써야 되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그 아버지를 처음에 그런 거 때문에 술 담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서 물어봐요. 친구나 지인들 만나면 너 삶의 의미가 뭐냐? 너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래서
전 뭐 명상도 하고 산에도 가고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꼭 뭘 술 담배를 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잡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가까이 하면 안 돼.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야, 술 담배 안 하는데 네 삶의 재미가 뭐 있노? 술 다 먹고 산에 가고 명상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봉사하고 병문 듣고 공부할 게 그거는 그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어요. 그 시간은 몸을 망치는 일이고 정신을 망치는 일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리고 처음에 좀 원망을 했습니다. 좀 성장 과정에서 내가 이게 성인 될 때까지 이걸 술을 사야나 밤에 갑자기 야 막걸리 한 잔 사와라. 알겠습니다 하고 사오긴 했는데 그러면서 좀 원망을 했는데 그걸 과거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세대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저기 피혼을 안 하는구나. 원래 뭐 이렇게 직장에 딱 한 번 들어갈 때 합격했을 때 그때 축하한다 딱 한 마디 들었거든요. 30년 동안 진짜 잘했다 한마디 들었어요. 30년 동안 직장 들어가면서 막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그냥 기억할 필요가 없어. 네, 그래서 보통 못 들어 그런 거는. 그래서 좀 이해하려고 아버지 세대도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구나. 그리고 좀 마음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돌이켜보면. 그러면서 은연중에 좀 툭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무의식적으로 좀 의식하게 되고 좀 눈치 보게 되고 좀 약간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 고민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약간 걱정할 일이 아닌데 왜 자꾸 걱정하냐고 이렇게 설명해줘도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부모님은 그게 걱정하는 게. 그래도 저도 제 자신을 못 바꾸는데 어머니도 40년 인생 그렇게 고생하시고 했는데 쉽게 바뀌겠냐 했는데 나도 모르게 좀 뭐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말을 해봐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우리 엄마가 걱정하는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누나가 똥똥해서 무릎을 안 좋은 거는 살을 빼야지 바뀌고. 본인은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잘 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이미 초탈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말투 자체가 선생님한테 그냥 투정하는 거지. 선생님 이래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선생님한테 투정 한번 해봅니다. 이런 스타일이야 지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변화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주까지 오시고 전주에도 1시간 전에 앉으셔가지고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1시간 전에부터 저를 기다려주시고 저런 정신이면은 뭐 80 노인분의 말 한마디 못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생님한테 좋은 소재로 재미를 주시는 거죠. 레크레이션 강사니까 이렇게 또 웃음을 주시고 이미 당신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툭툭 털어낼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이렇게 우리가 답답할 때는 폭포에 가서 얘기하든 바위에 가서 얘기하든 한 번씩 이렇게 터져내야 되니까 이런 시간을 또 이렇게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전주에서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수행자로 잘 세상에 희망의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을 할 때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집중이 되지 않고 힘이 듭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함을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희망임을 알게 해주신 덕분에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할 때 그래요? 네. 일 안 할 땐 괜찮고? 네. 일 안 할 때도 그럴걸? 일 안 할 때? 일 안 할 때도 그런 마음이 좀 올라올 수 있을걸. 그게 일할 때만 올라오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무릎이 아픈 거는 평상시에도 아픈데 등산을 할 때 더 아프죠. 그리고 장기침이 있을 때는 습도가 괜찮을 때는 덜하지만 건조하면 습도가 건조하기 때문에 기침을 더 하죠. 이걸 우리가 기저질환이라고 하죠. 코로나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이유가 기저질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죠. 우리의 마음도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평상시에 내 안에 남보다 이제 욕심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욕심이 다 있죠. 근데 이제 그 욕심을 알아차리는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욕심인지 알고 빨리 보낼 수 있죠.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하고 조금 더 저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마음. 이게 이제 내 삶을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앞으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실천의 마음의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욕심은 누구나 있어요. 욕심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욕심도 있어야죠.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이게 욕심이 집착이 되지만 않으면 돼요. 집착하고 욕심은 달라요. 바램하고 욕심하고 또 달라요.
바라는 거, 치환이 바라지도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없어요. 바라는 게 있어야지 원이라는 게 있고 발언이 있는 거지 바라는 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바라는 것은 욕심하고 좀 다른 것은 이게 바라는 것을 내가 이루어지지 않던가 내가 아이가 합격해야 되고 아이가 잘 돼야 되고 아이가 뭐 돼야 되고 이런 게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발언. 근데 내 마음에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가 일어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왜 내 자식만 떨어져야 돼? 왜 내 남편은 승진 못해? 왜 내 가게는 저쪽 옆집보다 장사가 더 안 돼? 이게 화가 나는 마음이거든요. 그건 원이 아니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항상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께 살아가시면서 아 내가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내가 욕심을 일어나는 건 괜찮아.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마음의 진심이라고 하는데 이걸 화낼 진, 성낼 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진심이 일어나면 화내는 마음이 일어나면 아 이거 내가 지금 이미 탐욕으로 가고 있구나. 집착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게 수행자예요. 그래서 욕심이 안 일어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욕심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누군가가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것만 지켜본다. 그게 이제 해보면 되거든요. 어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일할 때. 4명이 한조가 돼서 하는데 저보다 먼저 시작했던 분이 2분이 계시고 그리고 한 분은 저보다 조금 앞에 이제 시작했던 분이고 제가 제일 이제 후에 시작했는데 먼저 시작했던 사람들하고 자꾸 이제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본인이?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알면서도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는 거를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더 습관이 더 잘 되어 있으니까 잘하겠지. 네. 안 그래요? 네. 알면서도 이렇게 지금 저보다 후에 들어오신 분이 이런 저하고 비슷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는 마치 저는 안 그런 것처럼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어떻게 이제 와가지고 먼저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저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알면 됐어요. 알잖아. 예. 욕심인 거 알고. 그래 남들한테 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저 사람들은 오래됐으니까 그렇지.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다 우리도 그때 되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왜 안 돼? 이것도 수행자예요. 나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본인이 해요. 자꾸. 예.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 보면은 쓰레기 이렇게 지나갈 때 나도 손 깨끗하게 해서 뭔가 아무 비닐봉지도 준비 안 되어 있으면은 쓰레기 놔두고 갈 때도 있거든요. 저도 급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뭐 준비했을 때 올라오는 쓰레기 있다고 또 손 씻을 때도 없는데. 그걸 놔두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실천 안 해도 내 마음에 다음에는 비닐 장갑이나 비닐봉지를 주머니에 항상 넣어 다녀야지 이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한 번 더. 그러면 수행자예요. 바뀌잖아. 내 마음을 한번 닦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 자식에게 말하면서 또 자식을 보면서 가르치면서 또 한번 닦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강연을 하는 도중에도 저는 저를 닦고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은 제가 좋은 강연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자꾸 닦고 있는 거죠.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저도 달라지고, 강연 스타일도 달라지고. 그래서 본인에게는 좋은 수행자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또 잘하고 있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우리 특별히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 5분 정도 여기 즉석에서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명상을 하기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경우 빵꾸가 이렇게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타이어 갈아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3-4번 나는 게 기본이니까. 근데 제가 명상 공부하면서 마음은 두는 곳에 있다 그러는 그걸 배웠어요. 근데 제가 매일 저녁 운동을 하면서도 저는 그 땅에 못이 있을 거란 생각을 안 하고 빵꾸 타령만 했어요. 계속. 맞아요. 근데 걸으면서 제가 마음을 거기다 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길에 분명히 못이 있으니까 이거 빵꾸가 나니까 한번 도로를 보자.
근데 7개를 주순 적도 있고요. 매일 4개를 주순 적도 있고요. 내가 거기다 마음을 두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원망만 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버려갖고 내 차 이렇게 빵꾸 나게 하는 그것만 화가 나가지고 매일 그게 화가 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법문을 듣고 마음은 두는 곳에 있다. 그 법문을 듣고는 운동을 하면서 도로를 본 거예요. 내가 다니는 길은 항상 똑같으니까. 근데 정말 많더라고요, 못이.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하나, 안 주는 날이 없어요, 진짜. 그 못을 누가 버리는지 많이 주순 날. 그래서 좀 싫어할 수 있겠다. 많이 주는 날은 7개도 주순 적 있어요. 그 예전에 그런 있었잖아요. 무슨 보도 탐사 프로그램에서 모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일부러 그걸 탁 뿌려놓고 한 2km의 빵꾸집 이렇게 있다. 그래가 잡힌 적도 있었죠.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마음 두는 곳에 내가 그 마음을 두는 곳에 내 답이 있는 게 같아요. 다. 그래서 지금은 빵꾸를 안 뚫어요. 그 못이.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 두는 곳에 정말 바라는 게 있으면 마음을 그곳에 좀 뒀으면 좋겠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고. 명상을 통해서 저 산에 가게 되고 이제 그런 자연을 접하게 되는데 처음에 못 느꼈던 게 이제 그 새소리, 자연의 소리 있잖아요. 그 시냇물 소리. 예전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게 항상 산과 자연은 나를 항상 반겨주는구나, 항상 나를 품어주는구나, 그런 여야한 마음이 많이 생겨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 많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까, 인정하지 못할까, 또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을까, 이 마음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몇십 년 동안 부모를 미워하기도 하고 내가 화해를 못하고 그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남들 되는 것 같은데, 남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여러분들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보지 말고 정말 그냥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가볍게 좀 이 삶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 나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오늘 아침 기사를 잠깐 봤는데 강원도 양양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연어 있죠. 연어가 60cm 정도 되는 연어가 태평양에서 총 길이로 따지면 3만 킬로 이상을 지구 한 바퀴 지름이 3만 킬로잖아요. 3만 킬로. 3만 킬로를 이동해서 양양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화한 곳이고 양양인 거예요. 냇가로. 그러면 바다에서 이 양양까지 오려면은 요즘은 이 하천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거슬러 오르기가 힘들거든요. 옛날처럼 물이 그대로 있으면,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게 자꾸 하천공사를 하기 때문에 동물들도 죽잖아요. 근데 그곳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분, 연어는 내비게이션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서울 가는 것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 갈 수 있잖아요. 물론 눈 감고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지구 지름 길이만큼 갈 수 있는 방법을 연어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3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설은 이 연어 자체 유전자의, 염색체 자체의 이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설인데, 태양의 그 일조량과 태양의 위치를 알면서 찾아가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향기, 냄새.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어의 코를 막고 실험을 한 연어들은 찾아가지를 잘 못했다. 그래서 그 물속의 향기, 개가 그 주인의 냄새를 맡으면 주인을 파주에서 대전까지 찾아 내려왔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런 게 동물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위대하다, 대단하다 하지만 각자의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각자 다 위대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각자 다 그냥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문제고, 너무 또 하찮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귀할 수도 있고, 귀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귀하고, 또 하찮게 생각하면 한없이 하찮으니까 내 마음을 항상 너무 귀하게 생각할 때 좀 알아차리고, 내가 호흡 한번 하고, 내가 너무 나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너무 자존감이 높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사과도 부모에게조차 못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알아차리면 좋고, 내가 너무 하찮게 시작해서 우울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 감옥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30몇 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도 턱이 떨리면서도 이렇게 본문 만나고 공부 만나고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구나. 나한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존재가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도의 마음이에요. 너무 처지고 내가 우울하고 그럴 때는 나를 북돋아 올려주고, 내가 그런 마음이 또 너무 치우치면은 나도 불꽃 같고 돌멩이 하나와 같은 참새 같고 연어보다 어찌 보면 못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올라오고, 너무 처지면은 내 인생은 죽어도 마땅히 떨어져 죽어도 괜찮다, 목을 매달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고난도 역경도 이겨냈으면 내가 이 하루하루 못 이겨내겠느냐. 이제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인생도 평균의 법칙이 있겠지, 평행의 이론이 있겠지, 이제부터는 나는 웃을 날만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중도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중도심을 잘 발원해서 살아가는 동안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따라해 보세요. 책 속에는 길이 없다. 지도만 있을 뿐이다. 직접 그 지도를 보고 찾아나가는 사람이 그 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제가 쓴 이유가 마음의 숲이에요. 마음의 숲. 우리는 마음에 모두 다 숲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한 숲도 있고, 힘든 숲도 있고, 괴로운 숲도 있고, 내 나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는 자식의 나무, 남편의 나무, 시어머니, 시아버지, 부모의 나무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숲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숲은 사람의 발걸음에 따라서 길이 납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걸음을 따르죠. 수레바퀴가 항상 소가 지나가는 발걸음을 수레바퀴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소가 이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숲은 내가 어떤 길을 지나갔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길이 나요. 처음에는 여러분 딱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길이 없어요. 그냥 아무 없는 길, 부모, 가족, 남매, 친구, 사회에 있는데 그 첫 길을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첫 길을 가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느냐? 보통 부모가 걸어간 길을 가요. 왜냐? 그 길이 쉽게 보이거든. 부모가 걸어간 성질, 부모가 한 직업, 부모가 하는 말대로, 행동대로 그쪽으로 걸어가요. 근데 그게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과 말들을 나도 모르게 그 길로 따라갑니다. 내 길을 못 봐요. 그러면서 그 길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편하거든. 근데 나중에 되니까 그게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부모의 성질, 부모의 성격, 부모의 말투, 행동에 내가 그대로 나도 그걸 따라하고 있고, 부모에 대한 원망도 내가 왜 이 길을 갔을까 이렇게 원망해요. 그건 부모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길은 굉장히 360도 다양하게 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길이 쉬웠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부모의 잘못도 있지만 내 잘못도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드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 유아 시절에 부모가 간 길을 나도 모르게 걸어갔기 때문에 20살이 넘어도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딱 정신 차리고 내 길, 다른 길, 이 길이 편하다가 다른 길을 하면 다 또 풀을 깎아야 되고 힘들어요, 이 길 가기가. 근데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병을 자식이 그대로 유전적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 부모의 화와 걱정을 대대로 자식들이 물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저는 이남이녀의 셋째예요. 형과 6살 차이, 누나와 4살 차이, 그리고 저 여동생은 저랑 3살 차이. 유일하게 저 혼자만 도회지로 나와서 부모님과 남매가 다 떨어져 살았어요. 아버지 성격을 형이 그대로 닮아요. 아버지가 약간 다혈질이고 성격이 해병대 출신에 좀 무섭고 성격도 무뚝뚝하고 너무 성질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걸 형이 그대로 담고 누나도 비슷하게 담고 안 좋은 건 담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길이 더 크게 난답니다. 좋은 길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지 않았는가. 나는 일찌감치 부모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 길을 갈 수 있었다.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만들 수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더 빗나가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더 마약을 할 수도 있고 술에 빠질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성향상 그런 걸 따라가지 않는 성향이었는지 감사하게도 바른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숲길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내 마음에 지금 기쁜 일은 무엇인가? 내가 잘한 일은 무엇인가? 나는 잘한 일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에게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도 얘기 드렸지만 나중에 부모님의 자식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저를 10살 때 밖으로 내쫓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2살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는 우울하고 부모님이 없다는 고아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에 준비물을 준비해 오지 않은 친구가 고아원 아이하고 저밖에 없었으니까 62명 중에서 그래서 좀 많이 왜소하고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내 길을 향해서 갔기 때문이다. 근데 그걸 원망했다면 나는 이 길을 못 갔겠죠.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그렇게 12살 때 저를 보내준 게 참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근도 좋고. 저는 저희 남편을 만난 거. 왜 그럴까요? 부모님한테 받지 못했던 편안함, 위로 그거를 남편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론 늘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큰 사람이라서. 그 전에 상대적으로 만족할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서 예전에 없었던 만족감과 감사함이 남편을 통해서 생겼다. 물론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예요. 보세요. 참 좋은 생각인데 과거에 내가 너무 좋았다면 집안 생활이 좋았고 부모님이 잘해줬다면 남편과 결혼했으면 이런 만족감을 얻기가 힘들 수 있어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게. 그렇죠. 자, 우리 그 다음 선생님은 뭐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이 뭐 최근이나 예전에나 있었다면 한 부분 얘기해 보시죠. 지금 이 자리가 참 감사하고 오늘 모든 짧은 시간이지만 내 안에 있는 걸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엉뚱한 것을 헤매고 다녔구나. 그걸 조금 깨달은 지금 이 순간이 참 고맙고 감사한 오늘입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선생님.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깨달음이에요. 과거는 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오직 지금 이 순간. 내일은 오늘의 결과예요. 어제는 오늘의 결과고 오늘의 시작이고 원인이고 그러면 내일의 결과는 또 모레고 일주일 뒤고 오늘 이 생각을 하시면 일주일 뒤, 1년 뒤의 결과는 항상 이 생각으로 감사함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의 불만이 일어나면 내일도 불만이 생길 확률이 더 큽니다. 자, 10년 동안 담배를 태운 사람이 있어요. 내일 담배를 태울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높죠. 저는 담배를 입에 안 대봤는데 내일 담배를 태울 확률이 없어요. 그래도 태울 수는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괴로운 일이 생겨서 태울 수는 있겠지만 담배 냄새를 싫어하고 그 자체를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률은 적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는 있어요.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51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내가 지금 담배를 태운다고 결정하면 전 내일 태울 수 있는 거예요. 형, 아버지 다 골초세요.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십니다. 두 갑씩 피우다가 줄였는데, 제가 안 핀 건 부모님과 옆에서 같이 마음의 숲, 담배 숲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한 원인이 오늘의 결과고 오늘의 원인이 내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치아님, 제가 이때까지 불행했는데 내일 행복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괴롭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51년 동안 담배를 안 태웠는데 내일 담배 피울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내가 피우고 싶으면 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집중할 필요 없어요. 50년, 30년 동안 담배를 태웠다 하더라도 내일 끊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단호하게 뭐든지 순서대로 진리대로 흘러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불특정성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 이게 양자역학에서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100만 조개의 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게 생멸할지, 어떤 게 생성하고 어떤 게 죽을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1년 동안 담배를 태우지 않았어도 내일 담배를 태울 확률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지금까지 50년 동안 괴로웠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내일 행복할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 오래된 까르마 업을 본인이 믿어버리면 내일도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거 지나간 과거는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 마음 딱 내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관점은 그래요. 좋았던, 감사했던 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루에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모든 가족들이 밤에 가정으로 모이고 잠을 들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했다. 가장 감사한 일이죠. 가족이 한 분만 안 들어도 걱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사무탈하게 병이 없이, 아픈 사람이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거. 월세든 전세든 내 집이든 비 안 새는 집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저는 그 힘든 세월 어떻게 엄마 가정 중심을 잡고 가정을 지킨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끈을 이제 놓아버리고 저 자신을 위해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나한테 더 감사해요.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어떤 것을 치우치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자리를 결정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변화거든요. 그러면 내일도 변화가 일어나요. 선생님들은 다 오늘 이 순간을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 않은 일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저는 요즘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내 마음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걸 깨달아서 많이 좀 도움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로지 유자거든. 유심조 할 때 유자가 오로지 유, 오로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을 딱 5글자로 줄이면 일체 유심조, 마음이 다라는 거예요. 한 글자로 죽으면 마음심자인 거예요. 마음심자. 마음이 다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병원에 가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음악을 해주고 명상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몰래 자주 가서 했어요. 근데 한 3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본인이 유치원 교사래요. 근데 이제 뇌 쪽에 암이 와서 2년째 이렇게 병원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좀 좋지 않은 그런 사기인데 그래도 이렇게 2년 동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치료를. 그래가지고 한날은 그분이 병원 의사한테, 주치의한테 이제 아침마다 오니까 물은 거예요. 저 선생님 나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셨어요. 물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었어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그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내가 살 수 없구나 라는 걸, 그 질문을 한 것도 원인이고 의사가 그 질문의 대답을 고개를 저은 것도 원인이라는 거예요. 안 물어봤으면 더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의사가 아직까지는 좀 더 봅시다 또는 검사를 좀 더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고개를 흔들었다. 이거는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거짓말은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기적이 1%라면 100명 중에 1명은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살 확률이 얼마 돼요? 5%입니다. 사람들 죽을 확률이 훨씬 많지만 5명은 살 수 있는데 그 중에 왜 우리가 1명이 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은 2억 개의 정자 중에서 잉태되어서 2억 명의 1명을 건져낸데 여러분이 된 거예요. 지금 난자 속에서 잉태된 게 여러분이에요. 2억 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1%라고 해도 100에 1명인데 나는 왜 그 기적을 의사께서 물론 말씀해 주는 거는 뭐 솔직하게 어떤 본인의 의무긴 하겠지만 그냥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약이 나올 수도 있고 기적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여성분은 삶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사실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질문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욕심이 조금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내 목숨에 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걸 그 분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일체유심조라는 걸. 그러니까 결혼을 몇 살 때 했어요? 32살 때 결혼하고 애가 그때 나왔고 탄생했고 그리고 언제 이혼하셨어요? 1년 결혼 생활하다가 별거를 바로 애기 들었을 때부터 별거를 했고 그러니까 신혼생활 자체가 없었네요 거의. 연애도 거의 연애가 아니라 거의 한 3, 4개월 해서 급하게 결혼했는데 이혼한 이유가 남편의 어떤 문제였어요? 직장이 이제 안 가게 됐고 일을 전혀 안 하는 한량처럼 언어폭력 폭력이 심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잘 키웠죠 하나인데 잘 본인이 키웠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아이 7살 때까지 같이 키우고 그 다음엔 아이는 잘 컸어요? 네. 독립했어요? 14살이니까 같이 살고 있고 아이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고 그쵸, 걱정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엄마가 걱정을 내려놓는 게 아이한테 그러니까 너무 아이를 통해서 너무 많이 제가 사랑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오히려 더 과하게 과잉보호했을 때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제가 빠져주는 게 아이의 그 상태, 아이의 그 인연, 아이가 겪는 그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내가 도움을 그렇지. 아이에게는 항상 그렇게 해야 돼. 엄마는 항상 너의 편이다. 근데 이 세상은 항상 네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의 결과는 네가 받게 된다는 인과에 대한 얘기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일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은 네가 지지만 엄마가 항상 너를 위해서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원인은 네가 짓는 거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뭘 떡 했는데 턱 해결해 주고 그러지 말고 어떤 상황이 뭐 하나 사달라 그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원하는 이유를 최소한 3가지 정도는 물어보고 그리고 바로 하지 말고 그것이 원하는 것이 3번 정도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근데 뭔가 엄마한테 아빠가 원할 때 내가 못 살았으니까 자식에게는 뭐 사줘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부모들은 내가 없었으니까 니한테는 없는 거 그거 자식 충족하게 해주고 싶다. 근데 그게 자식 교육을 버리는 원인이 돼요. 밖에 나가면 20살만 넘으면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평생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게 인생의 삶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구, 부, 득, 고라고 해요. 구하는 것을 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걸 알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들은 자꾸 뭔가 해주려고 해. 이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나 마음이. 자식이 원하는 대로 못 크고 내 삶도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지금 내 삶도 코가 석자인데 자식 인생을 어떻게 살아줘.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내 삶에 집중하고 내 삶을 잘 해결하고 풀어나가면 자식은 알아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인생에 관여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어서 교도소 들어가면 면회 가주면 돼. 이해되세요?
병이 걸리면 부러지면 기부수 잘 해주면 돼. 사기당하면 지가 최선을 다해서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면 돼. 내가 돈이 많다면 좀 도와주면 되고, 절대 내가 돈이 없는데 억지로 끌어와서 해주면 자식은 또 사기쳐요. 그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돼. 인과로 해서 철저하게 1년이든 2년이든 도망을 다니든 감옥소를 가든 자신이 뼈저리게 느껴야 나와서 반복을 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들은 그걸 끄잡아내 주려고 하고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러니 자식이 그걸 반복해 나가니까 이게 누가 하는 짓이다? 부모가 하는 짓이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도 14살이지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감정을 좀 끊어주는 거. 그래서 지금 내가 연애를 안 해서 오랫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성으로서? 그런 걸 이렇게 마음을 안에서는 이렇게 뭐랄까 충돌하는 게 그것은 별 가치가 없어. 그런 삶은 뭐 이렇게 한계가 있어. 선입견. 사랑에 대한 것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한 것도 사람에 대한 것도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비슷한 마음들이에요. 비슷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제주도 가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만나요. 2주 동안 있으면 가면은 그냥 제 수행만 해요. 산에만 가고, 개가 한 마리인데 개랑 외출시키고 이 다 해요. 그러면 저도 외로운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외로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감정이란 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알아차릴 뿐이지, 저도 분명히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바닷가 바로 앞이고, 항상 문 열면 바다밖에 안 보이고, 갈매기만 끼룩끼룩 날아다니고, 맨날 파도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외로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밥 먹을 때마다 혼자 먹거든요. 식당 가면 나 여행 와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막 먹는 것 같고, 맛있게. 나는 혼자 가면, 아, 혼자세요. 냉정하게 말해요, 사람들이. 어저께도 이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맨날 풀만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아, 이거 1인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2인분 주세요. 2인분, 1인분에 2만 원이야. 그래서 2인분 하면 4만 원이잖아. 밥 한 공기 먹으면 4만이, 가격이 1인분 먹기 너무 비싸잖아. 그래가지고, 그래도 2인분 오래 가면 나를 위해 선물하자. 근데 다 테이블이 20개인데 19개가 커플들이고, 막 시끌벅적 가족들이 있어. 혼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명상을 하면서 먹으니까, 근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먹다가 나는 명상하면서 너무 기분 좋은데, 그 남들이 자꾸 보는 거예요,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약간. 나이도 어느 정도 있지. 조용하게 너무 천천히 저는 명상을 하면서 먹는데, 이 사람들은 슬퍼서 천천히 먹는 줄 아는가 봐. 이렇게 내가 보통 막 싸서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천천히 먹거든요. 저 사람 참 고독하게 보는 게 나를. 그래서 스님도 아닌데 뭔가 고기 먹고 있으니까, 아니면 절에서 스님이 나와가지고 바지도 입고 있으니까 옷을 바꿔 입고 와가지고 고기 먹고 싶어 와가지고 얼마나 고기를 먹고 싶었겠냐고 약간 불쌍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옆에 공사장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두 분이 2인분을 시켜가지고 급하게 먹는데 저를 턱 보더니 너무 터프한 사람이 얼굴이 크먹고 공사장에서 오신 한 50대 아저씨야. 그러니까 내가 듣고면서 이제 내가 먼저 이 사람이 날 먼저 말을 붙이지 못하지, 내 형체를 보고 너무 그래 내가 아이고 오늘 더우셨는데 고생하셨죠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예 고생했습니다. 고기 한 그릇 먹고 왔는데 아이고 혼자 오셨네 이러면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예 저는 혼자 이렇게 항상 먹습니다. 이렇게. 뭔 사연이 있나 하면서 이렇게 또 묻는 거. 아니 사연이 없고 혼자 뭐 사연이 있네. 그러니까 내 사연을 얘기하기는 힘들잖아. 내가 지금 명상을 하고 있고 제가 먹기 명상을 하고 있고 이상한 사람처럼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니 사연이 없는데 혼자 다닙니다 이렇게. 아이고 참네 사람들 좀 만나고 살아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그게 정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분이 이제 저한테 사이다 한 병 해가지고 술을 드시더라고. 그분은 소주를 딱 앉자마자 1인분 먹기 전에 2병을 드시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얼큰이 취하니까.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제가 에너지가 올라와요. 또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제 건축업에서 일하신 그 말에 그 거친 말이지만
이 사람의 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사람은 이런 맛에 또 사람과 살아가는구나. 그 당시 그 잠시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인간이란 거는 간자는 사이간자잖아요. 서로 더불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오래 산대요. 장수하는 사람은 홀로 독가는 게 아니라 대화도 하고 에너지를 소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종업원한테도 그렇고, 종업원한테 저는 친절하게 하는 종업원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돈이 있으면 전달하고 딱 놔두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 고맙습니다. 아이고 놔두고 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머니도 그렇고, 누군가 내 인연이 돼서 같이 다니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자꾸 연인이 돼야 행복하고. 저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인연인 거예요. 그리고 길가 가다가 오늘 나오다가도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그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청소하는 할머니, 아주머니 계신 거예요. 아주머니 더우신데 얼마나 고생 많아요. 아유, 그런 말씀 해주는 분 처음이다 하면서, 아이고 고맙네요, 보람 있네요. 여기서 정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식에 대하는 마음이나 여기 아까 삼겹살 먹을 때 대하는 마음이나 똑같아요. 이분에게 술 한잔 따로 드리고, 아이고 이렇게 말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아, 허허허 웃으면서. 근데 우리는 앞만 보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남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자신을 당절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여행을 다니면 만나는 식당에서 나 혼자 먹으면 혼자 오셨다고 저한테 조금이라도 반찬 신경 써주고 하시는 아주머니를 드세요. 그럼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여러분 나오면서, 아주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게 정이에요. 커피 한 잔 사드세요. 얼마 전에도 수업 끝나고 여기 가서 마곡에서 커피 한 잔 하는데 우리 조교들하고 아주머니가 열심히 닦고 계신 거예요. 현관을, 건물에. 딱 나가니까 화장실이 어딘지 좀 없어요. 여기 서울에는 큰 건물들은 화장실 찾기가 힘들어. 화장실 어디에요? 가니까 아주머니가 닦던 걸 딱 밀 때는 자루를 놔두고 난 다음에 화장실까지 제가 한 20m까지 데려다 주더라고. 여기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래 내가 화장실 나오고 이 아주머니 손 딱 잡고, 아주머니 제가 부탁 하나 합시다. 이렇게. 왜요? 제가 지금 커피숍에 있는데 아주머니 드시고 싶은 한 잔 꼭 하나 대접하고 싶다. 아줌마가, 아이고 뭐 별것도 아닌데, 그래 아줌마 부탁드릴게요. 아줌마 손잡고 와서, 그래서 그 아줌마 드시고 싶은 거 하나 고르세요. 계산한. 이게 정이고 아름다움이에요. 이때 여러분 내 마음이 엄청 행복해져요. 여러분 애인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행 다닐 때도 작은 거 하나에도 이렇게 말하고 소통하면, 선생님, 내 마음의 에너지가, 사람에 대한 에너지와 감사 에너지가 막 생겨요. 내가 혼자 살아도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족이 있어도 이걸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가족이, 선생님이 지금 누가 남편이 있든 없든 간에 가족이 남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명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말 걸고, 지나가는 페이지 줍는 아주머니, 할머니 보면은, 할머니 오늘 많이 주우세요 라고 얘기하고, 5,000원짜리 한 장 있으면 할머니 요거 우유라도 하나 사 드세요. 시원한 거 하나.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져요. 지금 그걸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들. 지금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내 가족만 그게 아니라 자꾸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그게 이제 뭔가 저도 제 안에서 그거를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진짜 어찌다니까? 저는 완전 오지랖이에요. 저는 저기 몇 시간 가서 캄보디아 가서 내 아들도 아닌데 아들 안고 울고 막 물 걱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 아이도 음악 교실을 학원 안 보내는데 학원 돈 없다고 그 아이들 음악 교실 선생님들 월급 주고 있잖아요. 그럼 오지랖이에요, 제가? 그럼 오지랖,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오지랖을 할 수 있는, 나는 내 영역에서 이만큼 마음이 크니까, 일반 사람들의 마음보다 우주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은 더 오지랖 들어야 돼요. 우주 같은 마음 내려면. 선생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지랖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나 것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저 이번에 아들 다니는 중학교에 가서 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용돈 준 적 없는데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가서 힘든 아이들, 장애인 부모님 다 100만 원씩 5명 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총 5천만 원 그렇게 했어요. 전국에 있는 학교에. 그럼 내가 오지랖이에요? 1인당 100만 원씩 아이들, 힘든 아이들 다 국내 아동들 말이에요. 그 오지랖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후원해주고 나눔해 주신 것들을 그렇게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내 가족에게는 못해요, 제가 가족에게는 잘 못해요. 근데 제 가족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이가 학교 떡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와가지고 자기 반에서 장애인 부모가 있는 아이가 있어. 그 아이에게 희망을 줬다고 생각하는 건 뒤늦게 아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감사해요, 중학생이. 그게 여러분 교육이에요. 자식에겐 관심 없어요, 별로. 솔직히 게임을 하든 뭐든 신경 안 써요. 싸우고 찌겨보고 하든. 근데 난 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아이가 멀리 나중에 알았을 때 아빠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아빠에 대한 교훈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바라지도 않지만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걸 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들 있잖아요. 길가 가다가도 많이 만나요. 그런 분들, 할머니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아이고 오늘 행복하세요. 더우신데 오늘 고생 많으시네요. 이 말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외롭다든가 홀로 있어서 괴롭다든가 여러분이 그게 다 뭐냐면 고립되어 있는 마음이거든요.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여러분 이런 마음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먼저 사람들에게 말하고 건네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택배 얼마나 요즘 엘리베이터 택배하는 분들 많이 만나요. 더운데 헬멧 쓰고 고생 많으세요. 이렇게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최근에 묻지마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얼마 전에도 신림동에 또 뭐 성폭행 사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만날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최근에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똑같은 범죄자가 다가왔을 때 여성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든가 막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막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마음 먹은 사람이. 근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이 범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고 먼저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자신에게 그 관심을 주고 따뜻한 마음을 느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일으키는 마음이 사라질 확률이 훨씬 더 크대요. 물론 확률입니다만 소외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근데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우리 안녕하세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외딴 곳에 걸어가더라도 저기 멀리 누군가 걸어와요. 산길에 외딴 길이 많잖아요. 둘레길도 많단 말이에요, 제주도에. 남자가 저기 걸어와요. 무서워요. 갑자기 나도 걸어가고 있다면 아유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먼저 여성이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떤 움찔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을 범죄를 일으켜라는 마음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무서운 어떤 상황이 생기면 먼저 인사하고. 근데 이게 습관이 돼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게 되나? 벌써 떨고 있는데 벌벌 떨면서 좋은 하루예요 안 되지. 당당하게 얘기할수록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먼저 말을 끝내고 먼저 말로 베풀어요. 이게 말보시고 언어보시예요. 말 씨앗을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에게 이걸 하셔야 돼요. 시어머니도 그걸 하시고 주변의 사람한테도 그걸 하셔야 돼요. 남편에게도 그걸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좋은 하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 마음껏 웃으면 우리 아들 학교 잘 다녀와. 좋은 하루. 이렇게. 엄마는 오지랖 넓어. 그래 오지랖이야. 난 오지랖녀. 이렇게 딱 얘기하고 쾌활하게
저 그렇게 살아요. 약간 모질하는 사람처럼 살아요.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얘기하셔야 돼요. 내 이 마음의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해. 좋은 하루 못해. 화가 날 때 해버리세요. 화가 날 때. 하기 싫고 짜증이 올라올 때. 그때가 내가 내 무의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때 딱 반대로 해버리세요. 내가 외로운 마음에 올라오고 막 짜증이 마음에 올라오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누가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말해버리세요. 그럼 내가 기분이 확 전환돼 버려요. 너무 중요해요. 감정이 안 담겨 있는데. 맞아요. 형식적으로 하세요. 그렇지. 감정을 담을 필요가 없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안 생겨.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좋지만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 먼저 해버리라고요. 제가 사투리를 쓰면 표준말을 쓰려고 감정을 쓰지 않고 표준말을 쓰면 조금 천천히 하게 되고 바르게 말을 해요. 이거 똑같아요. 내가 먼저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바뀌게 돼요. 감정은 넣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감정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감정 없이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 보든 자식 보든 잘 잤어요. 이렇게 나도 짜증이 올라오지. 아침에 덥고 이마 잘 잤어요. 감정 없지요. 괜찮아요. 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감정을 내려고 하지 말고. 아셨어요? 그래서 웃으면 우리의 호르몬이 바뀌는 거예요. 웃는 순간 입꼬리로 올라가는 순간 우리의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 감정이 있어서 입꼬리 올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속 입꼬리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뭐 입꼬리 올리고 싶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꼬리 올리세요. 근데 선생님 그 자꾸 뭐 행동이나 이런 게 마음이 안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입에 발린 습니까? 맞아. 나는 입에 발린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돼.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입에 발린 소리 해요. 맞아요. 저는 생각 없이 그냥 말로만 맨날 저렇게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나는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돼서 말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 친한 사람이면 얘기할 상황이 있으면 나는 마음이 잘 그렇게 안 돼서 난 솔직히 잘 안 돼. 하지만 난 칭찬하려고 하고 좋은 말을 자꾸 하려고 애써. 난 그 노력하고 있다. 내 마음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하래. 근데 그 선생님 보면 정말 그렇게 그 선생님도 안 됐어 나도. 근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하고부터 그렇게 되셨대. 그리고 지금은 세계의 희망을 팔고 계셔. 나도 그렇게 따라 해보고 있어. 내 삶의 멘토인 분이야. 당당하게 얘기해요. 항상 말로만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말로만 항상 그렇게 하니까 주변의 인식이 말로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선생님은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야. 그런 사람은 말로 하고 행동도 한 번씩 해. 커피도 사고 밥 한 끼도 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리고 거기 말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의 열에 하나는 있어요.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 말을 이렇게 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이고 근데 열에 하나 보고 살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안 되면 되고 내가 10번 나눔한다 생각하면 한 번 나눔하면 되고 너무 오늘 수고하셨고 여러분 다 일어나 보세요. 자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 자식이 생각하면 눈물이 날까요?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걸 잘못한 것 같아요? 표현하지를 표현하지 못하다 오늘. 어릴 적부터. 네, 35세 이상에 임신하게 되면 네네. 양수 검사를 해요. 네. 정화 검사를. 네. 그래서 했는데 아이가 양수 검사 때 그 감염이 된 거죠. 감염. 네, 감염돼서 7개월 때 갑자기 죽었어요. 배 안에서. 첫애가. 네. 첫 애가 7개월 때. 네. 자, 그렇게 되면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그냥 그 유도 분만을 해서 낳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급해지더라고요. 아이를 빨리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때가 나이가 어땠어요? 선생님 나이가? 그때가 35이 넘었었어.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한 첫 애가 7개월 만에 유산이 된 거예요. 유산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검사? 예, 5개월 이후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양수를 뽑아요. 네. 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제 뭐 35세 이상 되면 원래 노산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도 다 그걸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할 때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원래 각서를 써요. 아, 각서를 써요? 그러니까 그걸 각서를 쓰는 이유는 최대한 의료계에서는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사고의 미연에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그냥 정상적인 불만하는 사람이랑 같이 남는다고? 같이 있어요. 너무나 그거는 마음이 힘들겠는데. 죽은 아이가 나오는 사람, 산모와 살아있는 아이가 나오는 산모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진통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진통을 할 때 당신들은 아기를 낳으면서 진통을 하는 거고 나는 죽은 아기를 낳는다는 게 되게 가슴 아팠거든요. 그 충격이 너무 크니까 상처를 회복하는 일은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겠죠. 2년 만에 딸이 탄생했고, 그러면 아이가 저 태교할 때는 어땠어요? 불안했던 마음이 많았겠죠. 예민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아가 점점 자궁에서 커져갔겠죠. 그게 정서가 아이에게 전달되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6주까지 거의 누워있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렇게 마음 편한 상태로 있지는 않았겠죠. 아이 유년 시절 어땠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너무 세서 많이 병치레도 있었고 그러니까 병치레도 너무 많아서 365일 중에 한 350일 정도가 그 병원에 치료받은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잠도 안 잤어요. 애가? 네, 잠도 안 자고 일어나서 깨서 울다가 또 먹은 걸 다 토하고. 지금은 몇 살이에요? 대학교 4학년이고. 지금 자녀와 딸과 가장 큰 문제나 어떤 게 지금? 지금 그래서 올 3월에 3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대학이 4월 초에 개강이거든요. 4월 초에 데리고 가서 아이를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라 라고 두고 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에 반 만에 한 번씩 제가 가서 봤어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 엄마는 지금 자식이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거는 힘든 거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처음에는 부모님과 떨어져 있기 위해서 일본에 가고 싶다는 회피가 있었겠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갔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졌으니까 본인은 공부하는 거는 목표가 아니니까 일단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 근데 엄마하고 떨어지고 있는 걸 원해요? 아빠랑 떨어져 있는 걸 원해요, 지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랑 떨어져 있는 걸 원하는 건지 안 떨어져 있는 걸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의 가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녀와의 문제잖아요. 그걸 지금 어찌됐든 여기 와서 좀 해소하고 싶은 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가장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저희 딸을 그러니까 더 지켜봐주고 인내하고 감내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내쫓아야 되는지. 내쫓는다면 어디로 내쫓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네. 바깥으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을 차리도록 깔끔하게 키워줄 만큼 키워줬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자기 이기적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그랬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도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를 더 받아줘야 되나,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의 병에 걸린 게 내 탓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더 받아주고 이 아이를 더 지켜봐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쫓아서 단호하게 해서 정말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답인지. 제가 말씀드릴게,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분의 삶을 여러분이 해소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 한 자녀를 미리 보내고 난 다음에 한 다음에 생긴 2년 후에 생긴 이 아이가 노산인데, 그 아이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산모로서 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가장 정성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온 진을 다 빼고 온 인생, 젊은 인생을 다 이 아이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본인의 일들에 대한 것들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본인의 스타일이 그래요. 삶 딱 지금 보면. 근데 선생님은 지금 진이 다 빠졌어요. 지금 이제는 나이도 들고 연세도 이제 있고 이제 내 삶을 살아가야 될 나이예요.
자식이 이제 대학교 4학년이잖아. 그 선생님은 이걸 내가 인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아이를 계속해서 케어해 나가야 될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 선생님은 그렇게 더 하면은 선생님 병이 옵니다. 지금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이미 온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는 선생님 삶뿐만 아니라 자식의 삶도 선생님이 무너지면은 자식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더 커지고 자식도 엄마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걸 물으러 왔어요. 이 아이를 이제 내쫓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케어해야 될까? 내쫓고 케어하는 일 두 개 다 멈추셔야 돼요. 선생님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그 아이에 대한 어떠한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떠한 감정, 남이다 생각하는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근데 그게 안 될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에 대한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선생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됐어요. 이제는 그 아이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4살, 3살 될 때까지 선생님은 인과를 다 받았다 생각해요. 이제는 내가 할 영역은 떠났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20살 넘어가면. 그리고 이거는 이 아이한테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받으면 돼요. 나에게 인과가 찾아온다면. 그리고 이 아이가 선생님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마약을 한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한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사람을 해친 일이 없어요. 선생님과 아버님의 그런 성향상 그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에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더 빛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요즘 상담해 보면은 마약하고 경찰서에 가고 근데 일단은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그렇게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이 아이에 대한 그 마음과 바람 자체가 이 아이를 키우면은 내가 받을 또는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집중하면은 내가 받을 행복의 단 하나 원인은 그냥 딸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 마음이 가장 선생님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자식을 잘 케어해야 된다는 말 한마디 그 생각이 선생님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식을 대강 키웠어야 돼요. 대강. 태어나기 전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서 정성을 들이고 모든 걸 집중했잖아요. 그게 선생님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최선이었어요. 그게 실패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은 지금 돌아보면은 자신의 한 일이 가장 최선이었고 바른 일이었고 내가 삶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걸 스스로를 칭찬해 줄 시간이에요. 나 때문에 이 자식이 이렇게 됐다. 첫애도 그렇게 됐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거기서부터 선생님은 지금 자괴감이 들고 우울하고 번아웃이 오고 삶에 아무런 게 없어요. 젊은 시절 어디 가고 이제는 내가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이게. 내가 정말 지금까지 잘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본인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고 어머니 때부터 아버지 먼저 떠나보내고 어머니를 케어하면서 함께했던 그 시절 인연부터 해서 어머니의 마음, 본인의 마음 이게 자식의 마음까지 쭉 내려오니까 본인이 그걸 정화하는 능력을 못 만나고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준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책감도 들고 괴로움도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늘부터 이 아이와는 정을 끊으세요. 마음의 정을 딱 끊으세요. 여기 정을 끊는다는 것은 안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딱 끊으세요. 그냥 정을 끊자. 남이다. 너는 그냥 하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그 아이가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그렇게 나태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는 아직도 열심히 살거든요. 전 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런 어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이랑 교제를 하고 그런 제 나름의 만족한 삶 속에서 그 같은 공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아무리 밤새도록 뭐 자본을 틀어놓고 선생님 비점 명상을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맞닥뜨리면 안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써야죠. 선생님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안 보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근데 안 보게 되면 이번에도 일본에 갔을 때 데리고 나온 이유가 공부를 해라. 공부를 대학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틀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고 F만 맞지 말고 해라라고 했는데 방에 갔더니 지저분한 거 정말 못 보고 벌레 한 마리도 못 보는 아이 방에 음식물 그런 거 쓰레기 버리지 않아갖고 벌레랑 그 날파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놔두면 정말 망가지겠구나라고 해서 그냥 당장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찍 철이 들어서 본인이 앞길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유일한 자식이잖아요. 유일한 자식인데 그러니까 그 아이의 삶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선생님은 안 되죠. 선생님은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선생님한테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못 듣는 거예요. 지금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로.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쫓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그 아이를 안 봐야 돼요. 선생님은 지금 자 봅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살아가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국내에서도 게임하는 거 보고 보내면 또 벌레 있는데 살고 계속 그걸 반복하면 이 아이가 지금 25이에요. 그러면 27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28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프랑스 보내도 똑같고 미국 보내도 똑같고 뉴욕 보내도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들어오면 선생님 잠시 나이가 늘어가. 이제 50되고 60인데 선생님은 똑같이 그 아이 때문에 여기 있어요. 그때는 이미 선생님은 회복도 안 돼요. 나는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걸 눈뜨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선생님이 살아요. 선생님은 지금 건강하니까 어느 정도 하고 본인 인생 열심히 사니까 이게 별로 충격을 안 받는다 생각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너무나 큰 여기 독약을 품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식이 왼수란 말이에요. 본인한테는 지금. 선생님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지금 자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을 왜 계속 안으려고 해요? 그 아이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벌레에 살든 그 아이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든 엄마는 관심을 딱 끊어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는 용병들 20몇 살짜리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 그러면 부모님은 야 죽으러 왜 가니 막는다. 안 돼요. 그 아이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엄마 죽어도 좋다. 나는 평화를 위해서 싸우다 죽겠다. 그럼 부모가 아무리 막는다 해도 자식이 죽으러 가는 사람보다 지금 벌레 사는 사람이 나아요. 지금 본인은 아직까지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이 자식은 내 꿈이고 내 희망이라는 걸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선생님한테 뻔히 눈에 보인다 내가. 근데 저희 엄마도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 자식을 키우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다. 엄마밖에 없지. 그래 이게 엄마도 친정엄마도 본인한테 이렇게 의지하고 막 했고 본인도 그게 내리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결정하세요. 지금 여기서 뭐 법문 듣고 스님들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뭐예요? 본인이 실천 안 하면 끝이지. 그 듣는 거는 수동적인 거잖아. 여기는 능동적으로 본인이 없고 지금 내 얼굴 보면서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 그 주위 사람들 중에 부모, 그러니까 시쳇말로 세상적인 부모를 잘 타고 나서요. 부모가 다 해줘서 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다 모든 것을 다 해줘서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그러면 잘못된 삶일까요? 잘못된 삶이에요. 자식에게 그렇게 하면 부모는 그냥 느티나무처럼 멀리서 있어야지 너무 가까이서 계속 잘해주면 이 아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5천억이 넘는 주식 1조 가까운 돈 있는 사람도 여기 와서 기사 놔두고 비서랑 같이 상담을 했어요. 수업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모든 교육을 다 받았어요. 최고의 교육. 근데 부모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거기도 올라온 거예요. 최고의 교육, 최고의 유학, 최고의 선생님. 그런 아이가 여기 와서 차관님 나는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을 해치고 싶은 만큼 원망함이 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러면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힘으로 부모의 어떤 힘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없는지는 제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주위에는 분명히 있다. 있는데 본인은 아니잖아. 그걸 왜 계속 보냐고, 그걸. 그러니까 그런 아니, 잠깐만. 선생님은 지금 눈을 가리고 있다고. 자꾸 지금 잘 되고 내가 케어해주고 잘 자란 아이들과 비교하고 있다고, 본인의 자식을. 본인의 가정생활은 안 그렇잖아, 지금. 본인의 삶을 보란 말이에요. 35세 넘어서 아이가 잉태 잘 돼가 태어난 아이도 있잖아. 심지어 사산한 사람도 있잖아. 근데 잘 된 사람을 왜 계속 바라보냐고, 모든 코스를. 잘 케어하고 잘 유학 가서 일본 구 있지. 근데 본인의 삶이 아닌데 그걸 왜 보고 있냐고, 자꾸.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눈을 떠라고요. 내 삶은 그게 아닌데 왜 자꾸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스럽고 내 삶은 왜 이렇고 내 자식은 왜 이렇고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정신을 딱 차리라고요. 지금 내 삶은 이건 거예요. 누구도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아이는 지금 돌아올 수 없어. 잘 산 사람들의 마음을 유학 잘 가가지고 잘 돼가지고 엄마한테 효도하는 있지. 내가 지금 내 삶이 안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보고 있어. 지금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본인은 본인의 삶에 대한 집중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중만 하면 되는데 남들 잘 된 것도 자꾸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을 지금 바라봐요. 내 자식을 딱 바라보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선생님이 지금 내가 지금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자식을 완벽하게 자식을 내 자리에서 떼어내는 거, 분갈이 하는 거예요. 분갈이 하는 거. 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힘들지. 그게 안 되지. 왜냐하면 선생님은 온 마음을 다해 평생을 그 아이를 위해서 살아왔으니까. 그게 될 수가 있나? 안 되지. 그게 제일 인생의 가장 마지막 목적이었는데, 저는 그러다가 자식이 죽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자식이 막 자살한다 그러거든. 엄마가 집착해서. 죽으면 장례 잘 치러주라 그래요. 그냥. 인연은 거기까지예요. 선생님도 죽을 수 있어요. 나도 죽을 수 있고. 제일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죽지 않는다면 감사하다. 오늘도 살았네. 벌레랑 같이 살든 개구리랑 같이 살든 그건 뭔 상관이야. 집에서 뱀 다는 거 키우면서 도롱뇽 키우는 거나 뭐 진딧물 키우는 거나 구더기 키우는 건 뭐가 달라? 딱 마음 먹으란 말이에요. 애완동물로 키우는구나 생각하고 그게 관심을 가지지 말아요. 그래야 이 아이는 설 수 있어요. 어머니가 자꾸 관심 가지면 이 아이는 그늘 속에서 시들시들하고 있어요. 버섯처럼 자라요. 곰팡이처럼. 이 아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어머니가 정을 다 끊어줘야 돼요. 내가 자식이라도 본인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면 내가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은데, 어머니의 그 지금 말투와 눈빛과 행동과 선생님의 이 균형 잡힌 이 삶을 자식이 못 따라간다니까. 답답하다니까. 그냥 이 아이는 그냥 엄마랑 같이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엄마 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엄마가 하라는 거 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일본까지 유학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이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선생님은 자꾸 아이한테 야 이거 비료다 하고 죽고 있어. 비료 과잉해가지고 지금 뿌리가 썩고 있는 게 안 보이냐고. 지금 딱 정신 차리라고. 지금 선생님은 저한테 그러잖아요. 채환님 이걸 단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뭐냐 하면 선생님의 인생살이가 지금 그건 거예요. 말투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뭐 아니면 돈 거예요. 인생이. 선생님 채환 선생님이 그 말하고 단언할 수 있어요 얘기하는 사람 내가 여기 1000명 있어도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이렇게 지금 본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투와 행동에 모든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를 답답하게 하고 숨을 못 쉬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랑인데 저는 알죠. 선생님 사랑이고 이 소식을 들어보고 옛날부터 들어보면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이한테는 안 통한다니까요. 저도 자식을 둘이나 키웠잖아요. 저도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이걸 안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자식이 정을 확실히 끊었다고요. 이 아이가 죽든 살든 관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 안 들어도 관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 사는지 집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지가 피자헛에서 돈 벌어가지고 집 월세 내고 있어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확신이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은 너무 나쁜 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인신매매도 나빴어요.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연이에요. 인연이라고. 그런 걸 왜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어요? 엄마의 그런 걱정이 우기, 안 좋은 기분이에요. 하루에 39명이 자살을 해요. 자살하든 교통사고 나서 죽든 어떤 마약을 하든 그건 자식의 인생이에요. 그걸 선생님이 따라다니면서 교통지도 할래요? 그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요? 그게 본인의 지금 업이란 말이에요. 까르마. 평생 그렇게 살면 선생님 시들시들해서 여기 걸어올 힘도 없어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걱정돼서 얼굴 다시 한번 보자고 1년 뒤에. 제가 말한 대로 하고 선생님 말대로 해서 이게 잘못돼서 그때 따지라고 1년 뒤에 와가지고 나한테 1년만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제 믿고. 참.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